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강의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누르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안 누르셨다고요? 뭐 괜찮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이란 개념은 아셔야 되니까 줄 한번 꺼두십니다. 매출 채권이란 줄 껐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주된 영업활동, 주된 동그라미 주된 영업활동, 이걸 정상적인 주된 영업활동을 상거래라고 합니다. 뭐 쉬운 말로 상거래, 상품거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주된 영업활동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매출 채권은 동그라미 외상 매출권과 받으러움이 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권과 받으러움이 있다. 바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외상 매출권, 받으러움. 반대로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권과 지급어음이 있다 해가지고 매입 채무는 부채 쪽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쭉 보겠습니다. 주된 영업활동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미수금, 미지급금 등 관련 계정 과목으로 표시한다 해가지고 별이 3개나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표가 별이 3개인 겁니다. 이 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이 3개. 왜 중요할까? 당연하죠. 뭐 시험에 잘 나온다는 이야기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암기하시면 좋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암기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쉬우실 거고요. 문제 풀면서 암기하시면 암기가 조금 쉽게 되겠죠. 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뭐 그 사이인데 어쨌든 지금 암기하시든 나중에 암기하시든 결과적으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채권 받을 권리인데요. 채권 받을 권리인데 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든지 그러면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매출 채권,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외상 매출권과 받으러움이 있다. 그냥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이고요. 외상으로 팔긴 팔았는데 어음을 받았다. 돈을 받지 않고 어음을 받았다. 그럼 받으러움입니다. 받을 권리인데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고 기타 뭐 상품을 팔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용하고 있는 기계 장치를 팔았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팔았다. 그런데 외상으로 팔았다. 그럴 때는 이제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미수금. 그 외에 뭐 선급금, 대여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개념 하나하나 보시게 될 거고요. 다음 채무는 지급해야 될 의무입니다. 지급할 의무인데 상거래, 상품거래, 제품거래, 상거래에서 그 외상으로 샀다. 그럴 때 매입 채무라고 하는데요. 매입 채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반대죠. 그래서 외상으로 샀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고도 하고 외상으로 샀는데 어음으로 지급했다. 돈을 안 주고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럴 때는 지급어음입니다. 어음으로 지급했다는 말은 언젠가는 돈으로 다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지급해야 될 의무, 지급어음입니다. 채무,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매입 채무. 상거래일 경우에 그렇고 상거래가 아니다. 역시 외상으로 샀는데 비품,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다. 또는 책상을 외상으로 샀다. 뭐 에어컨을 외상으로 샀다. 그럴 때는 미지급금을 씁니다. 미지급금. 그 외에 선수금, 차입금 등이 있는데 역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수치채권이라고 채무를 지급채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표를 잘 암기하시면 되고 이 표를 잘 암기만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에 잘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암기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개도 해보고 제 설명을 자꾸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뭐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듣고 암기하시면 암기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아래쪽 중간쯤에 있는 분계조 동그라미 1번 수치채권과 지급채무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나오는데요. 별표 하나. 역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분계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 발생할 때 처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 번씩 본 내용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분계를 한 번씩 해봤고 제가 하는 분계를 또 본 적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그런 건 아닙니다. 상거래니까 이제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입금, 지급은 받으름 이런 거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글에서 외상 매출 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한다. 당연하지.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쓰는 거죠.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상품을 10,000원 외상 매출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 증가는 차변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상품 매출. 우리 맨 앞에 기본 이론 할 때 뭐 좀 다르게 분계를 상품 매출할 때 다르게 좀 분계를 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전산회계에서는 그냥 상품 매출로 간단하게 쓰는 걸 더 많이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매출할 때. 자,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거는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일종의 수익입니다. 매출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일종의 수익이다. 그래서 수익은 대변.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 상품을 외상 매출을 했는데 이 외상 매출금은 그냥 둬서는 안 되죠. 언젠가는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현금으로 받든 뭐 예금으로 받든 받아야 돼요. 받으면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해가지고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대변으로 옮겨 적어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소멸을 시켜요. 그리고 이거는 현금으로 바뀌는 거죠. 현금으로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 없애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외상 매출금 회수할 때의 분계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외상으로 샀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될 부채. 상거래에서 외상 매입 시 외상 매입금 너무 쉽네요.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금이다. 부채다. 부채니까 대변에 쓴다. 외상 매입금 10,000원. 상품을 10,000원 외상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대변에 10,000원. 상품이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는 상품 10,000원.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을 지급할 때 갚아야 될 돈이니까 갚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기록한다는 말은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기록해서 없애준다는 거죠. 왜? 이것은 그냥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없애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00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갚았다.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죠. 대변에 10,000원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상거래가 아닐 때, 상거래는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거 거래, 상거래가 아닐 때, 상거래가 아니란 말은 아까 말했듯이 뭐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다든지 쓰고 있던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팔았다든지 그럴 때 이야기죠. 상거래 이외에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미수금이다. 돼 있죠. 거래 보겠습니다. 사례. 사용하고 있던 비품을 5,000원에 매각하고 어음을 수취했다.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어음을 받았어요. 받으름이 아닙니다. 받으름이 아니고 미수금이라는 겁니다. 미수금 5,000원, 비품이란 자산이 나갔으니까 대변으로 나가죠. 비품 5,000원 이렇게 대변에 써주고. 그래서 어음으로 수취했지만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으로 팔았을 때 미수금을 쓴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미지급금 발생. 미지급금은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외상으로 샀을 때 이야기입니다. 상거래 이외에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갚아야 될 돈이죠. 채무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상거래가 아니죠. 상거래는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거 거래를 상거래라고 합니다. 건물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아직 외상으로 샀다. 그렇다면 미지급금이다. 라고 적는 거죠. 건물, 자산이니까 자산은 차변으로 들어오고 10만 원,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아도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바드럼의 추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106페이지에는 한번 책을 보시면 바드럼의 추심이 동그라미 2번에 있고요. 조금 내려보면 그 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바드럼 배서 양도라는 게 있고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바드럼 할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개념이 다 다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십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용어들은 좀 생소하십니다. 하지만 역시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 자주 보시면 감이 생겨가지고 이런 용어가 이제 익숙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을 때, 그럴 때 쉽게 느껴지십니다. 우리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바드럼의 추심. 개념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상거래에서 상품 등을 매출하고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바드럼으로 처리한다. 상거래에서는 바드럼이죠. 상거래에서. 앞에 한번 보셨죠?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을 안 받고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움이죠. 상거래에서. 상거래가 아니라면 그건 미수금이죠. 받으러움 만기가 되면, 만기입니다. 만기가 되면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받는데 은행 가서 돈하고 받으러움하고 바꿔요. 만기가 되면 돈으로 바꿔줘요. 받는데 이 과정을 추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만기의 동그라미, 만기가 됐을 때 은행 가서 돈으로 바꾼다. 그걸 추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만기 됐을 때. 만기, 어음에는 또 만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외상으로 팔았는데 10월 1일 날 팔았는데 어음을 받았을 때, 받았는데 어음 만기가 뭐 10월 31일이더라. 그렇다면 이날 은행 가가지고 어음을 주고 현금과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돈을 내줘요. 그걸 추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추심. 만기 때, 만기 때, 은행 가서 돈과 바꾸는 거. 이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 가면 은행 수수료 내야 되겠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매와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밑에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 시 어음을 수취하면 받으러움이죠. 그래서 상품 10,000원을 외상 매출하면서 어음을 수령했다. 그럼 받으러움으로 자변에 자산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이니까 대변에 적는 거죠. 상품 매출. 추심 시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 가서 이 10만 원 어음을 추심했다. 돈과 바꿨다. 그러면 받으러움 20만 원을 추심하면서 위에하고는 좀 다른 분계인 것 같아요. 받으러움 20만 원 있었나 봐요. 20만 원을 추심하면서 만기 때 추심하면서 수수료 2,000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받으러움 20만 원이 일단 없어집니다. 대변에 가서 없어지죠. 자산이니까 대변에 없어지고 차변에는 현금을 받는데 2,000원 빼고 받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는 거는 2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2,000원 뺀 19만 8,000원 받고 2,000원은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계산하는 거죠. 추심시, 만기 때 추심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배수양도라는 말이 나오죠. 배수양도. 배수양도 뭐냐면 보유하고 있던 받으러움을 거래처에 대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받으러움을 만기 때 은행 가서 돈과 바꾸는 건 추심. 만기 전에 거래처에 그냥 지급해버리는 거. 줄 돈이 있는데 돈 없고 어음으로 줄게. 그게 이제 배수양도입니다. 외상 매입금 10만 원에 대하여 현금 7만 원과 보유하고 있던 받으러움 3만 원으로 지급했다.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산 거 1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돈이 7만 원밖에 없다. 3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으로 줄게. 그게 이제 배수양도의 개념이에요. 보유하고 있던 받으러움을 지급하는 겁니다. 받으러움은 원래 자산이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돈을 안 받고 어음으로 받은 게 받으러움인데 그거를 돈 대신에 지급한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로 대변에 적는 겁니다. 지급할 때 대변에 3만 원, 현금은 7만 원 줬고 이게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차변에 외상 매입금 적는 거죠. 역시 개념의 차이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추심과 배수양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심은 만기 때 은행 가서 돈과 바꾸는 거. 배수양도는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모자라서 대금 대신에 주는 거. 이 배수양도. 그 다음에 4번 받으러움은 할인입니다. 할인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여기 이 페이지에 추심, 배수양도, 할인 이 세 개를 비교하면 할인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편입니다. 개념은 할인이란 말은 뭔가 좀 할인해서 판다. 뭔가 좀 싸게 판다는 이야기죠. 싸게. 받으러움을 싸게 은행에 팔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받으러움을 만기 전에 은행에 배수양도 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거를 할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배수양도라는 개념도 나오고 또 추심도 하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돼서 은행에 가서 돈과 바꾸는 거 이게 추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 3번에서 추심을 받죠. 동그라미 2번에서 추심. 만기 때 은행 가서 바꾸면 추심이고 할인은 만기 전에 은행에 가서 돈과 바꾸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할 때는 좀 싸게 좀 돈을 덜 줘요. 왜? 만기 전이니까 돈을 좀 덜 줘요. 그래서 이제 할인료를 차감한다는 말이 나오죠. 할인료 차감해서 돈 받는데 은행 수수료보다 더 많이 차감합니다. 그래서 좀 덜 받죠. 처리 받으러움의 할인은 받으러움을 은행에 매각하는 매각 거래로
매각거래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매각거래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할인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 계정 과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인할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바드럼 30만 원을 자금 조달에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할인했다. 그럼 만기 전에 뭐 돈하고 바꿨네. 은행에 팔았네. 그런 거죠. 할인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일단 보통예금에 입금한 것부터 적습니다. 쉬운 것부터. 보통예금에 얼마가 입금됐나요? 30만 원 중에 10,000원 차감했다. 29만 원 입금됐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29만 원 적고요. 바드럼 30만 원짜리를 은행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변에는 바드럼 40만 원짜리 그대로 대변에 자산의 감소를 적고요. 나머지 10,000원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거. 이거 수수료 비용 아닙니다. 수수료 비용 아니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인할 때는 어음을 할인할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온다. 추심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왔죠. 추심은 만기가 돼서 은행에 가는 거니까 수수료를 빼는 거고, 만기 전에 매출 채권을 은행에 팔아버린다. 바드럼도 매출 채권 일종이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106페이지 아래쪽에 참고해가지고 선일자 수표라고 나오는데요. 뭐 그래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거는 매출 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분류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선일자 수표. 선일자라면 날짜가 되기 전에 뭐 수표를 발행하고 발행 이후에 뭐 뭘 한다 이런 건데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선일자 수표는 그냥 일종의 매출 채권 같은 거다. 채권 그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주 가끔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그냥 채권의 일종이다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로 4번 대손입니다. 대손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대손의 개념이 뭐냐면 대손은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떼이는 걸 말해요. 떼이는 거. 못 받을 수도 있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대금을 못 받은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대손이란 외상 매출금 등의 그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떼이는 거죠. 그래서 말한다. 대손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충당금 설정법과 직접상각법이 있는데 당고장 표시가 중요합니다.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충당금 설정법만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상각법을 안 할 겁니다. 충당금 설정법만 공부를 할 거예요. 왜? 기업회 기준에서 이것만 인정하니까. 기말에 차기 내손해를 쓸 예상해가지고 기말에 12월 31일 날 차기 내년에 얼마쯤 떼일 것 같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좀 한 기업들은 이 정도 받을 게 있는데 매출 채권, 그 외상 매출금, 바드럼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대충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이 정도는 떼이더라. 그걸 예상을 합니다. 예상해서 그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손 시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그제서야 대손 상각비를 처리하는데 이 문장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십니다. 역시 분개를 해보면 이게 뭔 소린지 그제서야 이해가 돼요. 분개해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직접상각법은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하지 않고 바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건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당금 설정법만 보시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손실은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줄 안 끄셔도 됩니다. 단계 수익에 대해서 충당금을 인식함으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이 박스 중요한 박스 별표 하나. 위에 문장을 박스에 그냥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박스는 중요합니다. 이런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충당금 설정법의 장점입니다. 장점. 순실은 가능 가치로 표시한다. 뭐를? 채권. 외상 매출금 또는 바드럼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표시할 수 있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뭐냐? 실제로 나한테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뗄 것 같은 돈이 한 1,000원 정도 뗄 것 같다. 그럼 이 1,000원을 이렇게 괄호 표시하고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장부에 적습니다.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 뺀 99만 9천 원짜리구나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 99만 9천 원이 장부 금액이 되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있는데 받을 게 100만 원 있는데 왜 99만 9천 원만 적냐? 과거 그감으로 볼 때 1,000원 정도는 떼이더라는 거죠. 우리 사업에선.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은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99만 9천 원짜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순실현 가능 가치로 표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로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더라.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대손상각비. 매출한 그 해에 외상으로 매출했지만 그 해에 떼일 돈이 한 대손상각비로 계산할게 하면 1,000원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걸 그 기수에 올해 단기나 뭐 정기 그 기수에 비용으로 대응을 시키더라. 매출한 거는 수익이고 그에 따른 대손상각비는 비용이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두 가지. 지금은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회계처리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음이 생길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여기 줄쳐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그냥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대손충당금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하면 답이 없습니다. 채권은 일종의 자산이죠.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취급하기로는 부채처럼 취급을 해요. 왜? 자산에 차감되는 거니까, 자산과 반대되는 거니까 부채처럼 취급하긴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부채는 좀 아니고 자산에서 채권에서 평가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 해당 채권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괄호를 쓰면, 회계에서는 괄호를 쓰면 마이너스 표시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있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2만 원 정도는 떼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재무상태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은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2만 원 떼일 거니까 98만 원이다.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의 장부금액, 장부가액 또는 장부금액 같은 말입니다. 장부가액, 장부금액은 98만 원이다. 또는 이거를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순실현 가능 가치 또는 장부가액, 장부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 뺀 98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이게 충당금 설정법에 의한 표시고요.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또 명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밑에 동그란 1번입니다. 대손충당금의 기초적인 회계처리 해가지고 별이 3개나 됩니다. 이 기초적인 회계처리는 말로 된, 문장으로 된 문제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오고, 실무 쪽으로 가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실무 쪽으로 가면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말 대손 기말 10일 31일 날 대손 떼일 거를 얼마 떼일지 예상할 때, 그때 기말 외상 매출금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이 대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차변에 대손상각비를 적어줍니다. 대손상각비 일종의 비용입니다. 올해 매출한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수익 중에 이 정도는 뗄 거를 비용으로 예상해서 인식하는 거죠. 대손상각비 5만 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5만 원. 대손충당금이 발생할 때는 대변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채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한 부채는 아니지만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지만 부채처럼 취급한다. 단기 매출 채권 대손 확정 시, 대손 확정이란 말은 거래처 상대방이 부도가 났거나 파산했거나 해가지고 떼일 게 확실하게 돼버렸다. 확실하게 이건 떼게 돼버렸다. 그럴 때 대손 확정입니다. 외상 매출금 6만 원이 대손 확정, 대손 충당금 잔액 5만 원이 있는데 대손 확정됐다.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을 줄여줍니다. 대손 충당금이 5만 원밖에 없어요. 6만 원 다 대손 충당금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5만 원밖에 없으니까 5만 원만 차변에 대손 충당금 써줍니다. 대손 충당금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와서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이 돈 5만 원이 차변으로 와서 없어집니다. 왜? 부채처럼 지급하니까. 차변에 오면 감소. 외상 매출금 6만 원이 사라졌는데 못 받게 됐는데 5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만큼 감소시켜주고, 모자라면 그 모자란 부분은 대손 상각비로 정리해준다는 거. 이해되시죠? 처음 보실 때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계 처리하는 거를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손충당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손충당 설정. 대손충당금은 기말 재무상대표에 남아있는 채권자에게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산출,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1%에서 2% 정도 됩니다. 이때 재무상대표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 해가지고 대손충당금 설정액 11월 30일에 기말에 설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1월 31일 설정하는 거는 기말 채권잔액, 뭐 채권잔액이라면 외상매출금이나 뭐 바드럼 같은 거 이거에다가 잔액에다가 대손추정률 시험에 나올 때는 1% 아니면 2%입니다. 그냥 1% 아니면 2%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그렇습니다. 실무하고는 좀 달라요. 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존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이걸 빼줍니다. 왜 빼줄까요? 아직은 왜 빼주는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공식이 이러하니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공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몸으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암기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암기하시면 바로 까먹어요. 여러 번 문제를 풀어가지고 아 채권 잔액의 추정률을 단순히 곱해가지고 기존에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그거를 빼주는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1번 2000X1년 10월 31일 기말이네요.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1000만원, 기말 1000만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은 5만원, 기존에 5만원이 충당금이 있습니다. 대손 추정률은 1%다. 이거를 기말 공개를 하자. 그러고 보면 일단 기말 잔액 외상매출금 채권의 기말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중에 1% 정도는 뗄 것 같다. 그래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잡아주자. 곱하기 1% 하면 1000만원에 1%면 10만원이죠. 10만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장부를 보니까 5만원이 기존에 있네. 그렇다면 5만원 빼고 나머지만 잡아줍니다. 빼기 5만원 하면 5만원만 대손충당금으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똥마라 1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개합니다.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5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5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라는 겁니다.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 곱해가지고 기존에 충당금이 있다면 그걸 빼서 추가로 설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기존에 있던 5만원하고 새로 인식한 5만원 합해서 10만원이 된다는 거죠.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라는 겁니다. 충당금 잔액 기존에 5만원 있었고 이게 추가로 또 5만원 인식해 줬으니까 합해서 10만원. 그래서 1000만원에 1% 10만원을 맞춰주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드럼에 대한 겁니다. 각 채권 종류별로 따로따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바드럼 기말잔액이 2천만원이고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30만원이 있어요. 추정률 1%. 그렇다면 2천만원 곱하기 1%는 뗄 것 같다. 1% 하면 20만원이에요. 2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30만원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10만원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면 감소시켜줘야 돼요. 감소시키려면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차변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적어줍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 차이 나죠. 20만원이 필요한데 30만원이 있다. 그럼 10만원을 차변에 써서 감소시켜주고요. 이 10만원을 환입으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해가지고 10만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바드럼에 대한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20만원이죠. 20만원. 원래 30만원이 있었는데 10만원을 감소시켰으니까 20만원 남는 거죠. 그래서 2천만원에 1% 20만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00만 원에 대한 1%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맞춰줘야 되는데 기존에 5만 원 있었다. 그러면 5만 원만 추가로 하자. 그래서 5만 원만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가지고 기존에 5만 원 그리고 새로 설정한 5만 원 합해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 맞춰줬고 1,000만 원에 대한 1% 10만 원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2천만 원의 1%니까 20만 원인데 기존에 30만 원 있었어요. 그렇다 10만 원 줄이자. 10만 원 줄여서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10만 원 써줘가지고 원래 30만 원에서 10만 원 줄여서 기말에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20만 원으로 2천만 원에 1% 20만 원으로 맞춰줬다. 그런 이야기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2000X2년 5월 10일 외상 매출금 15만 원이 대손 확정됐다. 떼이는 게 확정됐다. 그렇다면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져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15만 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밖에 없어요. 10만 원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밖에 못 쓰고 나머지 5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써야 되겠죠. 대손 상각비 이렇게 써주면 이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영원이 됩니다. 영원. 다 썼어요.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보시면 2000X년 6월 10일 받으럼 15만 원에 대손 확정됐다. 그럼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여기 20만 원이 있습니다. 15만 원이니까 전액 다 대손 충당금으로 줄여줘도 됩니다. 대변에 받으럼 15만 원.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15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4번에서의 결과로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원래 20만 원에서 15만 원 줄었으니까 5만 원이 남죠. 5만 원이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남습니다.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2000X2년 10일 31일 외상 매출금 잔액은 1,500만 원, 받으럼 잔액은 1,800만 원이다. 대손 추정률은 1%다. 추가로 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추정률이 1%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1,500만 원에 대한 곱하기 1% 하면 15만 원. 15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로 인식해야 되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다 써버려서 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뺄 게 없어요. 1%에서 뺄 게 없고 그래서 15만 원은 그대로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해줍니다. 받으럼 1,800만 원에 1%면 곱하기 1% 해주면 18만 원이네요. 18만 원인데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원래 20만 원에서 15만 원 뺐으니까 5만 원 남아있어요. 18만 원에서 5만 원 빼줍니다. 5만 원 빼주면 13만 원. 추가로 인식 차변에 대손 상각비 13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3만 원 이렇게 인식해 주는 거죠. 다 지우고 5번 분계부터 새로 해보겠습니다. 5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1,500 곱하기 1%는 15만 원. 잔액은 영원이었죠. 받으럼 잔액 18만 원 곱하기 1% 빼기 5만 원 빼줘야 되겠죠. 5만 원. 하면 13만 원. 그래서 이렇게 분개합니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상각비 15만 원, 13만 원 합하면 28만 원. 28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15만 원이죠. 또 대손 충당금.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3만 원입니다. 이렇게 대손 충당금은 따로따로 채권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애초에 영원이었죠. 영원이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15만 원이고요.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원래 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8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원래 5만 원에서 추가로 13만 원. 그래서 1,800만 원 1%,
18만 원을 만들어 준 거죠. 1%. 여기도 15만 원에 대한 1%, 1,500만 원에 대한 1%, 15만 원 이렇게 맞춰준 거고요. 다음에 6번.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5,000원이 회수되었다. 뭐 현금으로 들어왔다 치면 차변의 현금 5,000원 써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써줍니다.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5,000원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손 처리한 금액이 회수 못할 줄 알아서 대손 처리했는데 회수됐다. 그렇다 무조건 대손 충당금의 회수로 처리합니다. 과거에 뭐 대손 상환비로 처리했던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던 상관없이 그냥 대손 충당금이 증가한 걸로 대변에 쓰니까 대손 충당금이 부채처럼 증가한 걸로 처리해가지고 5,000원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운데 이 또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해보시면 또 쉬워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기말 채권 잔액이 얼마 있었는지 거기다가 1% 정도 보통 시험에는 1% 아니면 2%로 나와요. 1% 정도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되는데 과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준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대손됐을 때 돈을 떼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켜 주는데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써주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모자라면 대손상환비를 써준다. 그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분계는 이 순서대로 분계는 1번부터 6번까지 분계는 손으로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메뉴에 참고가 나오는데요. 참고. 대손상환비는 상거래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데 이런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상거래에 대한 대손상환비는 설정할 때 대손상환비, 환입할 때는 대손상환 환입 이렇게 나오고 이게 중요해요. 상거래 이외에서는 기타의 대손상환비를 쓴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대손상환비를 많이 볼 겁니다. 문제에서 많이 보는데 상거래 이외의 채권, 미수금, 대표적으로 미수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여금이라든지 다 채권이죠. 받을 돈이니까 채권. 이럴 때는 그냥 대손상환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환비를 쓴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5번 선급금, 가지급금 나오네요. 선급금은 미리 준 돈입니다. 계약금을 말해요. 계약금. 계약 시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으로 회치를 한다. 계약금 지급 시 비품 10만 원을 구매 계약하고 계약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10,000원이 대변에 현금으로 나오고요. 이거를 선급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 지급했다가 나중에 잔금료를 치릅니다. 계약한 비품을 인도받고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럴 때는 선급금을 없애줘야 돼요. 선급금 차변에 있던 선급금을 대변으로 이렇게 써서 선급금 없애주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9만 원 현금 지급하고 이게 비품이 10만 원짜리다. 계약금과 현금 지급한 거 합해서 전액 다 써주는 거죠. 10만 원짜리라는 거. 10만 원짜리를 계약금 10,000원 주고 잔금은 실제 거래를 일어날 때 9만 원 잔금을 현금으로 준 그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뭐냐? 선급금 계약금이다. 준 계약금. 계약금 지급할 때 선급금.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반대의 경우입니다. 선수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수금은 판매 계약 시 판매할 때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선수금. 미리 받았다 선수금이에요. 부채 계정가고 선수금 부채.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선급금 미리 줬다. 미리 뭔가 돈을 줬으니까 내가 받을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받을 게 있을 거다. 자산. 선수금은 미리 받았다. 미리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부채입니다. 해줘야 될 거 의무니까 부채.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계약금을 수령하면 선수금 미리 받았다. 선수금 상품 20만 원을 판매 계약하고 계약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차변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뭐죠?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 그렇죠? 잔금 수령 시 계약한 상품을 인도했다. 줬다는 거죠. 상품을 주고 잔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때 이 상품 매출하는 게 전체가 20만 원짜리라는 거. 그래서 수익 대변에 상품 매출 20만 원 쓰고요. 그리고 현금 받은 게 선수금 이외의 금액 20만 원 중에 2만 원 선수금, 나머지 18만 원 현금 받습니다. 현금 18만 원 받고 선수금은 대변에 있던 선수금을 자변에 써가지고 이렇게 선수금은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라는 이야기죠. 가지급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시험에 나올 때는 다 뭐 출장입니다. 출장 갈 때 가지급금으로 주는 거예요. 출장비, 출장 가서 한 돈 한 1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 그럼 회사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면서 출장 가서 밥을 먹든지 교통비를 쓰든지 하십시오라고 10만 원 줍니다. 그게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은 직원 출장 등으로 인하여 현금이 지급되었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모를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 임시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표시되면 안 되고 결국 뭐 예비 교통비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계정과목을. 지급할 때 직원 출장으로 출장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단 현금은 대변으로 나오고요. 이게 가지급금이다. 출장할 때 30만 원 지급했는데 이걸 이 3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가지급금입니다. 내용 확정시 직원이 출장해서 숙박비 1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을 사용하고 돌아와서 정산 후 잔액은 회사에 반환했다. 현금 그대로 반환한 거죠. 합해보니까 25만 원을 썼어요. 10만 원, 15만 원 합해서 25만 원. 25만 원은 합해가지고 여비교통비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예비교통비 25만 원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고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 40만 원은 이렇게 대변에 써가지고 없애줍니다. 결국 가지급금은 없애줘야 돼요. 차변에 있던 건 대변에 없애주고 5만 원을 덜 썼네요. 덜 쓴 거는 회사에 반납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현금 5만 원을 받았다라고 차변에 써주는 겁니다. 천천히 연습해 보시는데 역시 선급금하고 가지급금, 선수금 이런 내용들은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좀 보면 아시는데 역시 손으로 연습을 해보고 손으로 연습장에 써보셔야 된다는 거, 분계,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써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110페이지에 뭐 선납세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미리 낸 세금이에요. 선납세금. 뭐 개념은 뭐 법인세 중간예납, 원천납부 등 이런 그 미리 낸 세금을 말하는 건데 뭐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죠. 다음에는 뭐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앞에서 한 번씩 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머릿속에 없다 하더라도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는 그런 감은 있을 겁니다. 지금 복습할 때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 이게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아 정리 잘 해놨네. 이건주라는 사람이 역시 정리 잘 해놨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했어요. 매출채권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고요. 매출채권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뭐 팔고 살았다. 그러면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합해서 하는 말이다. 상거래에서. 외상 매입금과 지급원 이거는 합해서 매입 채무라고 한다. 상거래에서 역시 외상거래 했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상거래가 아니라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이런 계정과목이 올 거라는 거. 외상 매출금 발생했을 때 또 회수했을 때 외상 매출 발생하면 차변, 회수하면 감소니까 대변에 쓰이고 이런 계정과목이 있었죠.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발생하면 대변, 외상 매입금 갚으면 차변. 그렇죠. 미수금, 미지급금 비슷하게 처리하고요. 받으럼 추심이란 만기가 됐을 때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 추심이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배서양도는 만기 전에 뭔가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할게. 이게 배서양도고 할인은 역시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그 어음을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게 나왔죠. 이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무조건 할인 때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대손이라는 거는 외상으로 팔았는데 떼일 때 또는 돈을 빌려줬는데 떼일 때 이런 때 대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기말 채권 가액의 뭐 1% 정도 또는 2% 정도 시험 문제에서는 1% 2% 나오는데 설정하는 방법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죠. 기존의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 해가지고 기존의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빼서 분개한다는 거.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개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을 때 실제로 대손돼버린다면 매상 매출금이 대손된다면 대손충당금 그 범위 내에서 줄여주고 대손충당금이 너무 적다. 모자란다.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런 내용들이 107페이지, 108페이지 나오는데 계속 연습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109페이지에는 위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한번 봤고요. 선급금 또는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그 다음에 가지급금이라는 거 출장 갈 때 나오는 그런 계정 과목 있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번 드렸으니까 또 연습하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객관식 문제 풀어보시면 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